도계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계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계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계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계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온비드 살펴보기인가? 그건 알고 계시나요? 예. 공매 사이트가 온비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두 곳,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두 군데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곳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두 군데씩이나 있으니까 당연히 더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몸뚱아리가 하나고 게으름까지 있고 이용법을 모르다 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도 한 군데 있는 것 같잖아요. 마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20가지 기능 있는 스마트폰을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용도로만 쓰는 것처럼. 참, 그거 맞죠? 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본인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단순하게 써버리고 기능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경매하고 공매라는 아주 대박의 어떤 자산이, 탄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광이 있고 하나는 다이아몬드 광이 있는데 마치 석탄광을 생각하듯이 파질 않는다.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쉽잖아. 그러니까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끄기가 돌아다니면 정신없어. 예.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강의를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순간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왜 돌아다닐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말을 하다가 놓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경매는 예를 들면 금광이다. 그러면 공매도 금광에 준하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금방 굳이 공매가 다이아몬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은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라는 유사한, 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책 제목이 있고 리플에 공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라는 댓글을 달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경매를 하는 사람은 응당 공매가 있는 줄 알아야지. 당연하게. 그 당연하게 하거든요. 수저가 있으면 젓가락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이 젓가락 쓰니까, 당신은 젓가락도 쓰세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보면 그걸 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수저가 있으면 젓가락을 쓴다. 포크도 쓰고 칼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있다. 밥 먹는 도구들을 다 우리가 망라해서 알듯이 돈 버는 도구가 경매하고 공매 두 군데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건 솔직히 경매 초보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모르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공매 처음 듣는 사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공매가 있어요. 그럼 공매라는 것은 일종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매는 누가 진행하죠? 사법부가 진행하죠? 그죠? 법원이 진행을 합니다. 법원이. 공매는 누가 진행하나요? 공매가 벌써 공이 갈 때 공짜 아니겠어요? 그죠? 공매는 일종의 정부 내지는 정부에 준하는 개인, 그 회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탁회사도 있죠? KB 신탁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KB 신탁에서도 공매를 합니다. 즉, 경매가 아닌 경매가 아닌 물건 판매하는 루트를 공매라고 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 주체가 여럿이건. 그러니까 신탁회사들도 공매를 해요. 다양하게 팝니다. 다양한 공사들이 있어요. 공사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비드는 뭐죠? 한국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옛날에는 성업공사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성업공사. 제가 처음 이제 경매를 시작할 때는 성업공사 이렇게 이름을 했었고요. 요게 좀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명을 하면 일이 더 잘 되잖아. 그래서 개명해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건 판매량이 촉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경매하고 공매계의 가장 어떤 파문, 제도의 어떤 변화를 유도했던 사건이 뭐죠? IMF. 나는 F다. IMF. 그래서 이 IMF가 올 때 김대중 정권이 있었습니다. 맞죠? 97년 12월부터인가 왔으니까. 98년이 이제 김대중 정권이죠. 그죠? 2002년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98년부터 물건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 쏟아져 나오는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어떤 그 라인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때 이루어진 게 민사집행법의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민사소송법 중에 강제 집행 편에 불과했던 게 하나의 독립된 법으로 독립이 되고 그때 성업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개칭이 된다. 즉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이 너무 많이 쏟아져.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너무 구닥다리식이에요.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이런 자산관리공사도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공매에 대해서 떠들면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꼭 외워놓으세요. 어디 가서 전문가처럼 보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공매라는 것은 경매와 대별되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딱 느낌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경매에서 돈 버는 속도하고 공매에서 돈 버는 속도를 비교를 할 때 어떤 게 더 우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비교되는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왜? 경매를 하는 많은 사람의 90%는 경매만 뒤집니다. 제가 알기로 공매 뒤져서 돈 벌고 하는 사람은 1년에 한 2명 볼까? 이 정도고 거의 태반은 경매만 해요. 태반은.
마치 경매한테 충성서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유추되는 게 뭐죠? 경매는 경쟁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새로 들어와서 교육을 신청을 하고 듣는 사람들 또한 뭐라고 하냐면 경매 배우러 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더더군다나 어디에 올인하죠? 경매에 올인한다. 그러니까 경매의 저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경매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낙찰가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끌면 끌수록 시스템은 완비가 될까요? 후질까요? 완비가 돼가지. 고객이 많아진데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고객이 막 너무 많아져. 그럼 엘리베이터 수라도 어떻게 늘리려고 하고 주차장 수를 늘리려고 하고 뭐 중간에 매점이라도 목마르면 하게 뭐 화장실도 좀 개편하고 그러잖아요. 즉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매 제도가 나날이 개편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띠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IQ가 한 80만 돼도 경매에 들어왔는데 요즘엔 IQ가 60돼도 경매에 들어오게 돼요. 왜 80이라고 얘기했냐면 100이나 120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을 하실까봐 80이라고 던져놔야지. 난 100인 것 같은데 그럴까봐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이해하기 좋게 80으로 이해되시죠 이거? 네. 그래서 옛날에보다는 정말 지능이 좀 모자라도 경매에 그냥 손쉽게 들어온다. 옛날에는 뭐 법도 알아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니까 뭐 팔도 뭐 한 50kg 이상은 거뜬하게 들 수 있는 남자들만 이렇게 경매에 진입을 했다면 요즘에는 아무나 여자들도 들어온다. 심지어 20대 초반도 들어온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나오기로 야 가면 갈수록 그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느냐. 자, 액면은 그렇죠. 그죠? 경쟁률이 높아지고 제도는 더 완비되고 더 쉽게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낙찰률은 높아지고 그럼 메리트가 없어지네? 라고 초보가 생각할까요? 고수가 생각할까요? 초보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초보자들이. 고수들은 여전히 황금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보자들이 볼 때는 요 말만 딱 들어보면 정말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한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매는 손님이 좀 안 와. 그러니까 낙찰률이 떨어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로 보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로 경쟁률이 경매보다 낮죠. 그래서 오는 손님이 적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개편하는데 돈을 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법원, 물론 지금 법원도 보면은 법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거칠고 되게 고지식하고 말을 안 들어먹어. 장사꾼 마인드가 없어. 근데 여기는 행정부라고 보니까 장사꾼 마인드가 또 있어. 그래서 응대를 잘합니다.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인데 행정부 공무원은 응대를 되게 잘해. 진짜 공사 직원들은 성실하죠. 잘하는데 고객님이 덜 끌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될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고객님을 더 끌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은데 그런 노력은 안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땀 안 흘려도 돈 주는데 뭐하러 땀 흘려? 요런 제도, 이게 현실이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 15분 정도 떠든 게 우리나라의 경매와 공매라는 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와 공매의 어떤 진행된 어떤 스타일,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둘 다. 나 이럴 줄 알았어. 둘 다. 정답은 둘 다가 되겠습니다. 둘 다. 둘 다를 놓고 이렇게 벽을 짓지 말라. 벽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벽을 만든 거는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만들었지 여러분들 눈에는 똑같이 금밭인데 그걸 뭘 굳이 선을 나눠서 여기 금밭 저기 금밭을 나누냐 이거. 농사꾼이 인삼 농사 지으면서 이 산 저 산 빌려서 하면서 이 산 인삼 저 산 인삼 그래요?
그냥 다 내 인삼밥 그러지.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벽을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벽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돈을 벌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벽을 만들어라고 시키진 않았어. 그죠? 그것은 마치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다른 그 교육하는 그 대상자들한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줄을 싹 그어 놓으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기로 이동하면 줄을 넘어갔다 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놈한테 오라 그러면 줄을 넘어와라 그런다. 그죠? 땅에다 줄 꺼놓으니까 그럼 넘어갔다 왔다 라는 표현이 생기죠? 그죠? 그지만은 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닌 그냥 간 거지 이렇게. 자, 이것도 문을 여러분들이 달아놓으니까 열고 들어온 거고 나간 거고. 하지만 요 지금 옆에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표현이 성립해야 안 해요? 벽이 없으면.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 회사까지 걸어올 때 들어간다라는 생각하고 안 오잖아요. 그냥 걷지 그냥.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줄 하나 꺼놔도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줄만 꺼놔도 그러는데 사이트도 다르고 도메인도 다르고 막 이렇게 어떤 거는 스피드 옥션 이런 거는 쉽게 들어가는데 온비드는 좀 약간 버벅거리고 느려. 항상 돈을 좀 덜 투자해서 서버가 좀 느린 거예요. 느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다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르다. 경매 절차도 다르고 공매 절차도 다르다 보니까 다르다라고 편을 지어 놓는다. 근데 다르다라고 편을 짓는 것까지 좋은데 어떤 또 생각이 듭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쪽은 되게 쉽고 많이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처음 접할 때 마치 병아리가 눈 떴을 때 계란을 깼을 때 보이는 놈을 엄마라고 하고 짹짹거리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경매 입문할 때 나는 경매 먼저 만났다고 경매를 엄마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르다 해서 어렵다로 변질되고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라고 되다 보니까 연간 1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게. 연간 1억 원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뒤지지 않는다. 뭐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인터넷 켜서 손가락만 까닥거리면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영어로 써진 것도 아니고 한글로 써졌는데 이상하게 안 가고 싶어져. 그게 저희 회사의 직원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경매하는 사람 누구나 그 생각을 못 바꾼다. 제가 쓴 부자 마인드 이런 거에는 모든 게 다 이런 생각에 관한 얘기죠. 돈을 버는데 왜 돈이 떨어져 있으면 진열된 금덩이나 땅에 떨어진 금덩이나 똑같은 금덩이인데 땅에 떨어놓으면 그래도 금은 다 줍죠. 근데 이런 건 좀 안 주워.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오늘 공매 강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다? 공매와 경매 벽을 짓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경매에 50%를 투자하셨다면 경매에도 50%는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투자하라는 건 뭐예요? 자주 클릭을 해보라는 거죠. 자주. 왜? 그 중에 왕건이가 하나 걸린다니까. 제 경험상 보면은 1년에 큰 거는 한 번 정도 꼭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저야 1년에 큰 거는 한 10개 정도씩 만나봐. 본의 아니게 자꾸 피하려고 해도 큰 게 와. 네, 눈에 뵈니까. 마치 귀신 보는 무당이 계속 무당이 귀신을 보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남들한테는 안 보이는 건데 아시겠죠? 자, 공매는 그렇다. 여기 확실히 아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공매의 특징과 장점 때문에 왕건이가 건질 수 있다. 이 표현은 성립하지만 경매와 다르게 공매는 더 재밌고 더 어쩐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공매가 엄청나게 드문 시장인 것도 아니고 권리 분석이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즉 최근에 어떤 팟캐스트 그 밑에 댓글에 권리 분석을 저한테 질문하신 그 댓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경매만 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 아는데 공매는 요러한 것들인데 똑같은지요? 이렇게 물어봐. 똑같아.
예, 수저 젓가락으로 있으면은 한식도 먹지만 중식도 먹어. 일식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고 돈가스도 수저로 잘라서 먹어요. 그죠? 도구가 하나에 다 똑같은 건데 자꾸 상을 짓지 마라. 예, 권리 분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등에 어려울 게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한 20% 지나갔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매의 진행 물건들은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이제 온비드를 공부하시려면 공매, 온비드 공매를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다. 비드는 이제 영어로는 경매라는 뜻입니다. 경매, 공매, 비드. 이제 다른 말로 옥션이죠. 우리는 옥션은 많이 들어보셨죠? 옥션을 들었는데 비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온비드. 이름 좋죠? 온비드. 저런 걸 내가 이미 사놨다가 이렇게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늦었어. 그래서 온비드. 온비드. 이름 좋아요. 발음도 좋고 온비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든 게 코비드. 코비드. 지금도 도메인을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코비드인가? 있죠? 있어요. 도메인이 코비드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온비드는요, 경매는 뭐 분류하는 상품의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닌데, 온비드는 공무원 집단이다 보니까, 판매 상품이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크게 4가지가 분류되는 게, 압류재산이 있다. 그 다음에 수탁재산이 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유입자산이 있다. 자, 외워보세요. 성우씨 외워봐. 응. 자, 보지 말고 눈 감고 외워봐. 빨리 해봐. 보지 말고 나 보지 마. 자, 안 외워지죠? 여러분들 또한 안 외워질 겁니다. 그죠? 안 외워져. 그냥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물론 외운다고 해서 돈이 어디서 나오진 않아요.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이제 여성분들도 이 여자가 아침부터 밥 안 하고 어딜 가나 했더니 갔다 와서도 뭐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것도 없어. 뭐하러 돌아다니냐? 이런 말을 듣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우는 게 이렇게 외우세요. 해봐요. 압수라는 뜻은 쉽게 이해되시죠? 압수한다. 야, 압수해. 압수. 뭘? 국유를. 국유재산 같은 거 있죠? 국가재산이죠? 압수, 국유. 그래서 4가지를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압자로, 압은 압류재산, 수는 수탁재산, 국은 국유재산, 유는 유입자산. 다른 건 다 재산으로 끝나는데 유입만 자산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또 하나 외워놓으면 돼. 이렇게 압수국유, 압수국유. 쉬워요, 안 쉬워요? 이제 해봐, 다시 성우씨. 압수국유. 압수국유. 네, 해보세요. 압류재산. 응. 수탁재산. 응. 안 되겠는데? 이것도 틀리는데? 이것도 안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요거 외워지죠? 압수국유. 압수국유. 요것만 딱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적어도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연히 들어도,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압류재산이 뭐냐? 뭔가 느낌이 어때요? 뺏어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압류했구나. 확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압류를 하면은 뭐냐? 이거는 왜 압류를 했냐? 누가 압류했냐? 그러면은 국가가 압류했겠죠? 국가의 주로 국세, 지방세, 체납. 지방세. 즉 뭡니까? 세금이나 이런 거 체납으로 잡는 거죠. 압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전두환 씨도 추징금 확보하려고 물건을 압류해서 공매로 처분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에 쓰이는 추징금들 있죠?
추징금 몇 조, 몇 천억 그런 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골동품이든 뭐든 재산을 싹 해다가 그거를 갖다가 경매에 팔 수는 없죠.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물건은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세금이나 기타 등등을 받기 위해서 잡았다가 판매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판매를 시키냐면 자산관리공사한테 판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법원에서 안 팔리고 행정부가 팔 때는 행정부에서 생긴 어떤 채권을 파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법원에서 판매하는 것은 개인 간의 채권관계, 개인 간의 채권관계를 주로 법원에서 판매를 하죠. 그런데 통상 행정부가 개입이 되는 거, 세금 체납을 하게 되면은 누가 잡습니까? 지방세는 관할구청이나 이런 애들이 잡겠죠. 그 다음에 지방세무서도 잡을 수 있겠죠. 그다음 국세 같으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잡아놓는 거를 경매로 처분하자니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의 이런 경우 임의경매는 주로 담보권 실행경매라 그래서 근저당 같은 거 민간끼리의 어떤 저당권에 의해 실행되는 게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이제 개인 간에도 압류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국가가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행정부죠. 행정부니까 자기 판매처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 체납으로 해서 판매되는 게 주로 압류 재산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압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공매 물건 그럼 거의 다 이걸 봅니다. 압류 재산을 주로 핸들링하고 보게 되죠. 압류 재산을 보게 됩니다. 주로. 그 다음에 수탁 재산이라는 건 보세요. 공사의 입장에서 받았고 부탁받았다는 얘기죠. 수탁. 부탁받았다는 얘기는 부탁 한 놈이 있겠죠. 위탁이 부탁 한 놈이에요. 위탁자가 있다. 누군가가 얘한테 부탁을 해. 공사에. 누군가가. 누가 부탁할까요? 여러분들이 공사에 부탁을 해요? 응? 부탁하네. 우리가 보면은 그 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사업용 토지.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을 하면은 세금이 좀 저렴합니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노무현 정권 때 거의 60% 단일 과세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비사업용으로 땅을 약간 투기 목적으로 사실 솔직히 산 거예요. 샀어요. 그리고 10년 있다 팔아서 1억이 3억 되면은 차액인 2억에 대해서 1억 2천을 뺏어가 버려. 몇 년이 지나든 간에 뭐 보유한다고 할인해 주지 않고 단일과세로 때렸어요. 그게 비업무용, 비사업용 토지 단일과세입니다. 그게 중과세죠. 60%.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막 폭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용으로 샀어요. 그런데 팔기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비사업용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금 폭탄을 맞겠죠? 그죠? 그거를 피하려면은 온비드에 팔아줘라고 부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죠? 네.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샀다가 비사업용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팔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야 온비드 네가 팔아줘. 네한테 팔아서 그러면은 세금 폭탄을 면제시켜준다. 그런 경우에 부탁을 하기도 했다. 요즘엔 사실 크게 근거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년도 초에 각종 중과소를 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대부분 1가구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세가 금년 초에 없었죠, 거의. 그죠?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1가구 2주택이 중과세죠. 중과세였잖아요. 옛날에는 50%였어요. 그죠? 그거를 피하려고 일시적 2주택을 피하려고 온비드에다가 네가 대신 팔아줘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 좀 드문드문하죠.
그 외에는 누가 팔아달라고 하느냐? 그게 금융기관들이 팔아달라고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뭐라고요?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비업무용이냐? 자, 국민은행의 업무는 무슨 업무죠? 돈놀이잖아요. 그죠? 돈 빌려주고 돈 이자 챙기는 게 국민은행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그런 국민은행의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고 임대 수입을 올리고 뭐 이런 행위는 은행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자기 건물이 자사 건물이어야 되고 직원 거주용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업무용이죠. 그죠? 그런데 그 외에 비업무용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대. 그런 경우를 팔긴 팔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팔아요? 여기를 통해서 판다. 그럼 그런 경우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IMF 때 어땠냐면 기억을 아마 나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 당시에는 대기업들이 그 기업을 잘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물건 하나 팔고 뭐 롯데백화점에서 물건 100개 파면서 돈 버는 것보다 뭐 땅 한 평, 땅 몇 평이라든지 몇만 평 사놓으면 그 수입이 몇 배 튀기는 수입이 자기 그 자사 수입보다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했었죠. 그때 나온 게 비업무용 부동산이었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게 비업무용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인데 또는 새마을금고인데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이게 생기니까 경매를 쳤어요. 자, 경매가 진행되는데 누가 낙찰을 받죠? 은행이 받잖아요. 은행이 받는 경우 보셨어요? 있어요. 그럼 은행이 일단 받았어. 하지만은 받은 목적은 뭐예요? 이 집을 우리처럼 비싸게 팔거나 세를 들여서 그 월세 소득을 보려고 샀을까요? 아니다, 이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죠? 더 떨어지면 손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채권을 확보를 위해서 샀어요. 하지만 이거는 은행의 고유 업무예요? 비업무예요? 비업무잖아. 그럼 이거 팔아 치워야 돼. 근데 야, 네가 샀으니까 네가 팔아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나한테 1억에 샀지만 5천에 넘겨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비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부동산 전부 여기 원비드로 팔아라고 시킨 것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 그래서 그런 걸 수탁재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비드 입장에서 그런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기관 자체가 매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매각을 하려면 새마을금고든 수협이든 뭐 국민은행이든 각종 부동산 매각 부서를 개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각팀을 만들고 급여를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야, 그냥 부탁해. 원비드에 부탁을 하고 너희들 수수료나 좀 되잖아. 요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왜? 금융기관에는 국가의 세금도 들어가 있고 국민의 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해가 쉽습니까? 자, 압류는 여기까지 이해되죠? 하지만 압수, 국유도 잘 안 외워지는데 이렇게 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했냐고 묻는 게 어불성설이지. 그죠? 자, 수탁은 부탁을 받은 것이다. 뭔 부탁받았지? 아, 비업무용 부동산 팔아달라고 부탁했대. 여기만 딱 기억을 하세요. 수탁재산은.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